신라 문무왕 때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진천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무기 중에서도 쇠뇌를 만드는 장인이었죠. 쇠뇌는 활에 석궁처럼 방아쇠 장치를 달아서 큰 화살을 멀리 쏠 수 있게 만든 무기인데 당시 신라의 쇠뇌는 성능이 엄청나서 화살이 1000보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보가 장년 남자의 보폭을 기준으로 한 단위니까 1000보라고 하면 700m에 가까운 굉장한 거리입니다. 물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구진천이라서 가능했지요. 구진천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중국에서도 구진천을 데려가려고 난리였습니다. 구진천이 살았던 시대에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당나라 황제 고종이 신라에 구진천을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전쟁 중에 보니까 신라에서 사용하는 쇠뇌가 무척 좋았던 겁니다. 와, 저게 대체 뭐야? 저걸 누가 만들었대? 하고 알아보다가 구진천이라는 기술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뒤에 당나라는 신라마저 병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신라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당연히 신라의 비밀 병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의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테죠. 그러기 위해서 구진천은 당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라는 구진천을 보내기 싫었겠죠. 하지만 당의 요구를 계속 거절한 힘은 없었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진천이 끌려가자 당 고종은 신이 났습니다. 얼른 쇠뇌를 만들어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죠. 구진천은 명령대로 쇠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쇠뇌를 시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황제와 고위 관료들 앞에서 구진천은 쇠뇌를 들고 방아쇠를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팡! 소리가 나는 동시에 모두들 먼 곳을 바라봤겠죠?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잔뜩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살이 30보도 못 가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황제는 화를 냅니다. 1000보보다 더 멀리 쏠 수 있는 쇠뇌를 만들어야 할 판에 30보라니. 그때 구진천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신라의 나무가 아니라 당나라의 나무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사용하던 신라 나무와 질이 달라서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니 그 말이 꽤 일리가 있어요. 결국 당나라는 신라에서 나무까지 들여옵니다. 다시 시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또 기대합니다. 신라의 나무로 신라의 기술자가 만들었으니 군사들이 봤던 대로 엄청난 위력이겠지. 하지만 이번에도 화살은 60보 정도 날아가다 떨어졌습니다. 구진천은 이번에도 나무 핑계를 댑니다.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습기를 잔뜩 머금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끝입니다. 어디에서도 더 이상 그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위 관료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시절에는 천한 신분이 속했으니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나당 전쟁이 시작된 670년 당나라에는 화살을 1000보나 날릴 수 있는 쇠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구진천은 끝내 쇠뇌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진천이 당나라에 자신의 기술을 전했다면 아마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겠죠. 그런데 왜 끝까지 기술을 숨겼을까요? 당이라는 큰 나라의 황제 앞에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진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쇠뇌를 만드는 순간 그것이 신라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요. 구진천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셈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대기업 연구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대기업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인력까지 빼간다고 하더군요. 40억, 50억이라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 과정에서 인재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설계, 도면까지 흘러나가니 대기업도 아닌 영세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관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법을 어기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자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좋은 대우가 선행됐다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선택이 주변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452 개헌을 계획한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국가와 국민이 걱정돼서 내려갈 수 없다. 나는 당정에 따라 당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학자로서 그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핑계겠지만 참말이라면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나와 현재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곳에서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일수록 역사의식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더 많은 사건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결정이 미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 구진천의 결정이 신라인들의 생사에 미친 영향을 떠올려 보자고요. 나는 일개 소시민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나의 선택은 타인 1, 타인 2, 그들과 연결된 타인 100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닥친 상황과 욕망에 자꾸 눈이 멀어요. 그래서 과거의 무수한 사례를 까먹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십상입니다. 그 잘못 하나 때문에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공이 다 무너지기도 해요. 내가 내뱉는 말과 지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살펴볼 수 있다면 선택은 한결 쉬워질 겁니다.